네, 정치 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은 일찌감치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셨잖아요. 그래서 선수가 아닌 관중 모드인데 그런 마음이 좀 다른가요? 편하신가요? 저는 굉장히 편합니다. 아, 그러세요? 공천 스트레스 없고요. 선거운동 안 해도 돼서 굉장히 편안하게, 그런데 꼭 편안한 것만은 아니고 마음 한구석은 후보일 때보다는? 네, 후보일 때보다는 편안한데 지금 정치권 돌아가는 이 총선 앞두고 이번 총선 앞두고 이렇게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근데 좋은 방향으로가 아니고 예. 국민들 실망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좀 안타까운데요. 예. 제 개인적으로 마음은 편합니다. 선거 때마다 시끄럽긴 했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역대급이죠. 아, 그런가요? 늘 시끄럽고 갈등도 일어나고 했지만은 이번 선거만큼은 과거하고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어찌 보면 매우 비정상적으로 이 선거 과정들, 공천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예. 저는 정치를 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불출마 단계를 넘어서는 선언을 했거든요. 은퇴 선언. 근데 예. 바라보는 것도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네. 거꾸로 얘기하면 22대 총선도 입법부 구성원들이 어떻게 선출이 되든 꼭 이렇게 좋은 국회 또 구성원들이 국민들의 어떤 기대에 좀 더 다가설 수 있는 이런 국회는 예. 과거에 비해서 더 기대하기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그 부분은 저도 공감입니다. 네. 이 총선이 이제 5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예비 후보들이 방송에 많이 나오고 있지만 두 분은 예비 후보가 아니라 밖에서 보시기 때문에 더 객관적으로 이 사안을 바라보시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럼 먼저 개혁신당 이야기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빅텐트가 갈등 끝에 결국 다시 분리됐죠. 먼저 오늘 주요 발언부터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개혁신당은 새로운 미래 구성원들이 통합의 대오에서 이탈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통합의 정신으로 개혁신당에 다시 합류하시길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5 세력 중에서 4 세력이 합의를 한 것이고 4 세력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세미래가 떨어져 나온다는 식으로 의미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움직일 수 없는 팩트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각자의 일을 열심히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 발언 외에도 김종민 의원 입에선 독재란 표현도 나오고 이준석 대표는 내가 왜 독재자의 비유에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설정까지 오갔는데 최수석께서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그전부터 신당 추진 세력이 대체적으로 4 세력 정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당도 하나의 정당으로 통합하기는 어려울 거다. 예. 신당도 양당 체계일 거다 이랬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제 이낙연 신당, 이준석 신당. 크게 보면. 근데 어느 날 그냥 통합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만나지 말아야 될 지점에서 만나버린 그런 결과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헤어지는 것도 좀 자연스러웠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5개 세력이 뭉치는 것도 쉽지는 않은 일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한 2차례 네네. 말씀하셨죠. 텐트를 크게 치는 것만이 성공을 보장하는 길은 아니다. 네. 작더라도 정체성 맞는 사람들끼리 길게 보고 가는 게 성공으로 가는 길이다. 이런 말씀도 몇 차례 드렸고 바로 지난주에 네. 나와서도 이미 이제 그 당시에는 통합된 이 개혁신당의 전망을 그렇게 썩 낙관적으로 보지는 않았었는데 아무튼 그런 제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거는 결국은 묻지마 통합 또 잘못된 만남이 빚어낸 예고된 결말, 예고된 파국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찌 보면 또 더 시간이 가기 전에 그냥 일찌감치 이쯤에서 멈춘 게 차라리 서로에게 다행이다. 그러니까 네. 결혼했다가 이혼하는 것보다는 약혼했다 파혼하는 게 그래도 서로의 상처는 네. 좀 덜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결과만 놓고 보면 사실은 기존의 이준석 개혁신당에 예. 원칙과 상식의 현역 의원 2분, 네. 그다음에 금태섭, 유호정의 새로운 선택, 네. 이분들이 그냥 흡수 합당된 그런 모양새로 이제 결과가 남았기 때문에 박명희 개혁신당이니까요. 그렇게 네, 보이죠. 네, 그렇게 돼서 보면 득실을 따지자면 이준석 대표 쪽이 좀 득점. 또 왜냐하면 돈도 챙겼잖아요. 물론 반납한다는 이야기는 하지만 돈도 챙겼고 현역 의원들도 예. 3명, 4명 확보했고 하니까 네 명 있죠. 이 시점에서 계산을 해보면 이준석 대표가 쪽이 득이고 이낙연 대표 쪽이 실이긴 한데 예. 또 우리 정치가 뭐 반전의 반전을 지금 계속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이 득실이 일주일 후에 또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를 네,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진 전 장관뿐만 아니라 최 수석께서도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우려를 표해 주셨는데 그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나 사건 뭐라고 보세요? 아니 우선은 이제 파이가 크진 않잖아요. 이제 지역구에서 교섭단체 이상을 배출하거나 지역구 당선 가능성이 높거나 이런 이제 크기, 예. 그 정당이 획득할 수 있는 의석의 크기를 예상컨대 예.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봤을 때 그 파이가 작으면은 충돌이나 싸움이 또 빈번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선을 넘는 싸움들을 하게 돼 있거든요. 예. 저는 뭐 그런 거라고 봐요. 뭐 정체성도 안 맞고 정책도 안 맞고 그다음에 이제 일종의 이제 주도권 싸움 뭐 이런 것들이 다 결합된 건데 예. 하나는 제일 중요한 거는 양정당이 양세력이 합쳐져 가지고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아니고 합쳐지기 이전부터 굉장히 희한한 조사들이 나왔거든요. 예. 1 플러스 1이 2가 아니고 1.5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합치지 말았어야 될 것을 합쳤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갈등도 있고 또 정책의 충돌도 있고 예. 또 감정도 또 더 북돋아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저는 지금 최수석 말씀에 다 네. 공감하고요. 거기 한 가지 더 제가 느끼는 거는 속도감의 차이가 상당히 컸다. 한쪽은 빠르게, 한쪽은 신중하게. 그러니까요. 예. 이낙연 대표는 워낙에 그 스타일 자체가 신중에 또 신중, 예. 뭐 나오면 좀 더 검토하자, 좀 더 논의하자 이런 스타일이시고. 엄중낙연이라는 별명도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준석 대표와 그 같이 했던 분들, 특히 지금 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 현역 의원들 계시잖아요, 수도권에. 네. 조응천, 이원욱, 또 예. 금태섭 의원도 종로 출마 선언을 하셨으니까. 예.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급한 거예요. 빨리 그 선거운동에 돌입을 해서 이슈몰이도 하고 또 이준석 스타일의 그 색다른 선거 캠페인도 해야 되고 뭐 예. 비단 주머니로 이렇게 지칭되는 이준석식 선거 캠페인 이런 것도 빨리 선보여서 계속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가야 되는데 계속 논의하자, 뭐 검토하자 이렇게 되니까 이 속도감에 있어서의 차이가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 대표 두 사람 간의 연령 차이만큼이나 이 속도감에 있어서 보여지고 있는 차이가 결국은 이 상황을 만들어낸 네. 뭐 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 점도 있고요. 합치지 말았어야 될 두 세력이 합쳐졌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합쳐진 이후에 손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지층들이 이탈했죠. 예. 이탈한 거는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이렇게 수없이 쏟아냈던 말과 정책 중에 거기에 정면적으로 배치되는 인물들이 또 있잖아요. 유호정 의원이라든가 배복주 전 부대표. 배복주 부대표라든가. 예. 근데 합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지층이 이탈하니까 굉장히 이준석 대표가 특유의 캐릭터나 태도 외에 훨씬 더 의도적인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도발적으로 막 공격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안 맞는 옷을 그냥 입은 그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훨씬 더 이걸 공격적으로, 공세적으로 손실을 이렇게 좀 만회하거나 복구해보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행동들이 뚜렷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헤어지게 된 또 원인으로 작동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박원석 전 의원은 배 전 부대표가
전장현 그 지하철 시위에 꼭 옹호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준석 대표한테 여러 차례 말을 했는데 이 대표가 듣질 않더라라고 격앙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 배복주 전 부대표가 사실 현역도 아니고 뭐 대선 주자급도 아닌데 왜 쟁점이 됐을까요? 근데 그러니까 박원석 전 의원 말씀대로라면 배복주 전 부대표는 그냥 하나의 드러나는 핑계일 거고 다른 이유가 있을 이유가 것이다. 더 있었을 거 아니냐 뭐 이제 그런 그 의문을 제기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배경에는 이제 아까 우리 최수석 그 지적을 했듯이 아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 합당 이후에 벌어지는 특히 이제 자신을 지지했던 지지층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발 또 그 탈당 행렬 이런 거에 대해서 적잖이 저는 당황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걸 어떤 식으로든 멈춰 세울 그런 필요를 느끼고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 이거는 좀 다른 얘기지만요. 이준석 대표가 결국은 마지막에 수를 잘못 넣더라고요. 어떤 수요? 그 사실은 저는 국민의힘에서 선대위원장 등을 제안하고 윤핵관 정리하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 국민의힘에 잔류할 것이다. 이렇게 오래전부터 얘기를 해왔는데요. 이 예상을 깨고 신당을 만들더라고요. 그게 막판에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대표가 강서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하고 난 다음에 이준석 대표 페이스가 좋았어요. 국민의힘 내에서. 막판에 뭔가 오판을 해갖고 이제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가서도 이준석 대표 신당과 이낙연 신당은요, 스타일도 다르고 지지층도 다르고 사실은 비전도 조금 다르고 지속 가능성도 조금 저는 달랐다고 봤어요. 이준석 대표가 훨씬 더 저는 전망 있고 의미 있는 지속성을 갖는 정당으로 존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통합을 덜컹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막판에 이게 뒷심부족인지 아니면은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뛰어난 두뇌와 뛰어난 이 지략을 가진 그런 젊은 정치인으로 평가를 하는데 마지막 한 수에 꼭 이 실책을 하는 거. 아니 저는 그게 마지막에 수를 놨다기보다는 현실에 저는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던. 현실적으로 돈에 쫓기고 의석수에 쫓기고 뭐 이런 것 때문에 현실에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아요. 원래 현실에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실책이라고. 이후에 어찌됐든 설 연휴 첫날에 급작스럽게 합당 소식이 나온 건 사실입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놀랐고요. 그런데 열 하루 만에 갈라지게 됐고 진 전 장관께서 방금 득실을 따져주셨는데 최 전 수석께서 보실 때는 득실, 굳이 누가 더 유리하냐 이런 질문을 드리진 않겠지만 그 양당 모두 지지층들이 합당에 반대하면서 이탈했었잖아요. 이제 갈라섰는데 다시 돌아올까요? 득이 있을까요? 뭐 저는 사실은 돌아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보다는 애당초 합당했을 때 몸무게가 1+1이 안 됐거든요. 2가 안 됐고 합당의 효과가 없다는 것이 조사상으로 이미 합당 전에 많은 조사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합당을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은 몸무게가 합당 전이나 합당 후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결별했잖아요. 그러면은 또 합당 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게 헤비급이 됐다거나 갑자기 벤탄급이 헤비급이 됐다거나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체중을 유지하는 정도. 그러면 이번 총선에서 정치적 효과랄까요? 신당 그거는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관전 포인트가 그겁니다. 비례대표 획득할 수 있느냐 하나하고 지역구 출마자들이 얼마만큼 양당 후보에 지역마다 다르겠죠. 양당 후보의 잠식 효과를 어느 정도 발휘할 것인가. 득표 잠식 효과를. 이 정도가 이제 관전 포인트이기 때문에요.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지지층이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 저는 짧게 알겠습니다. 덧붙이면 그 입당까지 했었던 적극적인 지지층의
탈당 행렬이 멈춰지고 또 설사 탈당했더라도 돌아오는 요 정도까지는 뭐 그냥 현상 유지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합당 이전. 그런데 이걸 바라보는, 그러니까 입당까지는 안 하면서 중도층 그 유권자들 중에서 그래도 암묵적인 뭔가 지지자. 그 기대를 하고 지지를 해볼까 하고 생각했던 중도층이 만약에 이 상황을 보고 철회를 했다면 그분들은 다시 돌아오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차피 알겠습니다. 이제 지역에서는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정당이든 신당 지지율이 뭐 3%다. 혹은 또 뭐 4%다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후보들이 그 득표율도 못해요, 대부분이. 그런데 그 득표율을 넘어서는 후보들이 지역별로 가끔 나타나거든요. 그게 뭐냐면 전현직 의원이나 조금 알려진 분들이에요. 그래서 잠식 효과라는 측면에서는 민주당이 조금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좀 갈 거다. 왜냐하면 이낙연 신당 쪽에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이준석 신당의 그분들보다 다는 아니지만 지역구 득표력이 좀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격전지라든가 수도권이라든가 이런 데서 잠식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민주당이 신당의 출현, 그게 뭐 통합이든 갈라섰던 신당의 출현에 조금 지장을 받는 그런 이제 후과가 민주당에게 좀 미치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공관위원장설, 본인은 다 줘도 안 한다 이런 말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오거든요. 김종민 의원은 김종인 위원장 데려오려고 이낙연 대표를 내친 거다 이런 기획설도 주장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좀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김종인 위원장께서도 이제는 뭐 아무리 적극적으로 구애를 한다 해도 이 당에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공관위원장으로 오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다 줘도는 당대표를 시켜줘도 안 간다 이런 의미 같은데 최주석도 같은 입장이세요? 안 오실 것 같아요? 김종인 위원장님은 사실은 뭐 작은 정당 이런 데에서 삼정당 배를 띄우지를 않죠. 그런 정도 물에서는. 그래서 뭐 민주당 비대위원장도 했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했지만 그랬죠. 그런 뭐 작은 물에 배 띄우지는 않는 분인데 게다가 이제 대표가 아니고 공관위원장이다 그러면은 글쎄 수용하기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측이 재결합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연대는 가능할지 또 양당에서 공천 탈락한 사람들이 나와서 몸집을 불릴 수 있을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우선 결렬됐던 그 제3지대에 다시 재결합, 저는 그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보고요. 연대는요? 연대도 좀 힘들다고 보여지는 게 왜냐하면 이미 김종민 의원 입에서 전두환 보위부라든지 수위가 사당화 높았죠. 이런 워딩이 나온 순간 앞으로 뭐 재결합은 고사하고 뭐 연대라든지 이런 것도 없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설사 그런 일이 있다 해도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렇게 서로 독서를 뿜으면서 또 이렇게 열흘 만에 헤어졌는데 다시 재결합? 그거는 오히려 스스로의 지지율들을 더 끌어내리는 쪽으로 작용을 할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이 통합 전에, 신당 통합 전에 느슨한 연대를 꽤 오래전에 얘기를 했거든요. 이낙연 신당 등과는 느슨한 연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근데 어찌어찌해서 다시 느슨한 연대 얘기가 나왔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느슨한 연대는 뭐냐면요. 아주 절박하거나 가파른 연대가 아니거든요. 다시 말해서 당선을 전제로 한 그런 걸 전제로 어느 지역에서 두 신당의 후보가 있을 때 이때는 단일화. 연대의 필요가 강력하게 대두가 되는데 왜 굳이 느슨한 연대냐 하면은 안 해도 되는 연대라는 거예요. 충돌 지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가사 특정 지역에 양 신당의 후보가 동시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당선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없을 때에는 연대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래서 느슨한 연대는 사실상 안 해도 되는 연대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저거는
수사로서는 느슨한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지만 현실로는 사실 연대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예. 그런 이제 큰 의미가 없는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개혁신당- 양당에서 짧게 정리해 주세요. 양당에서 그 각각의 당으로, 그러니까 신당으로 그 합류할 의원들이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좀 네네네네. 하셨던 것 같아요. 잠깐만요. 네네. 현재가 네. 새로운 미래가 현역이 1명이고 네. 개혁신당이 4명인데 네. 그중 양정숙 의원이 비례대표라서 네. 제명이 돼야 다시 새로운 미래로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네. 이 상황에서 기호 3번을 받으려면 한 7명 돼야 되잖아요. 그게 가능할지 아까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네네. 이제 반전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득실을 이 시점에서 따지는 것과 일주일에 따지는 게 또 달라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게 바로 양당 지금- 공천을 봐야 한다. 네, 지금은 양정숙 의원 경우도 뭐 주황색, 오렌지색 뭐 자켓 입고 이러시는 걸로 보아 제명하면서까지 새로운 미래로 가실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시점에서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개혁신당으로 갈 사람들은 제가 보기엔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지금 그 민주당에 엄청나게 심각한 수준의 공천 내홍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아마 혹시 아직까지는 동력이 확보되지는 않지만 이낙연 네네. 새로운 미래 쪽으로 가실 분들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보기에 이낙연 대표는 그동안 신중하게 모든 거를 좀 시간을 갖고 결정하셨던 분이 열 하루 만에 이거를 결렬을 파기 선언을 했죠. 파기 선언을 이렇게 신속한 결정을 내린 데에는 저는 민주당의 이 내홍으로부터 좀 의원들이 합류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 심리도 밑바닥에 저는 깔려 있지 네. 않았을까 보고요. 특히 어제 오늘 그 이낙연 대표께서 하신 말씀 중에 진짜 민주당을 만들고 싶다 하는 워딩 속에 예. 그 의도가 좀 담겨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탈당 선언은 했는데 새로운 미래로 가겠다 이런 얘기는 아직 없어요. 일단 탈당 예고죠. 예고를 선언한 거죠. 네네네. 저는 이제 민주당에서 소위 말해서 하위 20% 네. 혹은 이제 공천 반발하는 분들이 탈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제 아주 극소수가 좀 있을 텐데요. 예. 그렇다고 이낙연 신당으로 갈 것이냐 이 문제도 또 이제 더 그 가능성이 좁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극소수의 더 적어진 경우 수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현역 의원이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보통은 하위 20%에 속하면 불출마를 하거나 그다음에 경선을 통해서 극복하거나 예를 들어서 4년 전에는요. 이렇게 자기가 공개를 해버리고 나 하위 20%라고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예. 오히려 쉬쉬하고 경선을 치렀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다 이겼어요. 그런데 이렇게 드러내놓고 본인이 나 10%다 20%다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네네. 그거는 탈당을 하는 분은 다시 당선되기 위해서 뭔가 움직인다는 얘기고 예. 그러니까 저렇게 까놓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탈당 안 하는 대부분의 분들은 나 이렇지만은 부당하지만 여기서 경선을 통해서 극복하겠다. 그게 지금 4명이 이제 셀프 오픈을 했는데 네. 윤영찬, 박용진, 김영주, 송갑석. 송갑석. 예. 근데 김영주 부의장의 탈당 예고 말고는 그분도 경선에 참여하신대요? 아니 탈당 예고죠. 김영주. 그러니까요. 경선에 참여한다는 내용은 없었죠? 안 하니까 예. 탈당이죠. 그렇죠. 예. 탈당 예고를 한 거죠. 나머지 3분은 잔류해서 경선에 참여하겠다. 불공정하고 억울하지만 경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요거를 딱 해석해 보면요. 잔류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다. 경선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할 것이다. 예. 그러나 탈당하는 분들은 포기할 거면은 불출마하죠. 근데 탈당하는 거는 다른 모색을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신당보다는 국힘으로 갈 분이 극소수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예.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왔으니까요. 민주당 오늘 본회의 후에 비례정당 창당 추진 경과를 보고하는 의원총회가 열렸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의총에 참석하지 않았고요. 먼저 백브리핑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공천에 있어서의 잡음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은 지도부가 책임지고 어떻게 할지를 말을 해야 되지 않냐.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취지였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성 사퇴나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은 안 나왔어요? 네, 그 내용은 없었습니다. 네, 최혜영 민주당 원내 대변인의 말이었고요. 주요 일간지에는 친명 횡재, 비명 횡사 이런 말까지 돌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부인하기 어렵게 됐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거나 과정에서 그런 프레임에 빠지거나 이러면은요,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거잖아요.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영남 쪽의 현역들이 커트가 되거나 혹은 불출마를 하거나 지역구 이동을 했는데 그 자리에 친윤이 간다. 대통령실이나 뭐 검사 출신이나 뭐 친윤이 간다. 예. 이러면은 그거는 친윤 공천이에요. 예.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현역이 제거되거나 컷오프되거나 혹은 또 이 비명 인사들 임종석과 같은 인사들이 출마하고자 하는 지역이 허용되지 않고 공천을 안 주고 만약에 다른 사람이 갔는데 그게 친명이다. 그러면은 그거는 친명 패권 공천인 거예요. 예. 지금 딱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은 적신호 정도가 아니고요. 총선 승리를 헌납하는 과정으로 간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지금 공천 상태가 지금 심각하거든요. 이거는 공천이 아니고 패천이에요. 지는 것을 예약하는 공천이고요. 예. 그리고 공천을 진행하는 핵심 관계자들은 트로이의 목마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최근 한 달 새에 양당의 지지율이 막 요동치잖아요. 이것이 잘하든 못하든 국민의힘은 안정적인 관리가 현재까지는 되고 있고 민주당은 지금 봇물 터지듯이 공천의 문제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예. 이 문제를 수습과 반전으로 가지 않으면 그거는 공천 핵심 관계자, 당 핵심 관계자,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이건 지는 공천을 하는 패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트로이의 목마라는 이런 이제 비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민주당 공천 상황을 비판하셨는데 짧게 민주당 공천 총평해 주실까요? 워낙 이제 신랄하게 자아 비판을 하셔갖고 제가 더 보태기가 좀 그런데 네. 저 비명 행사라는 지적은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공천심사위원회 뜨기 전에 그 뭐죠 사전 검증위원회인가요? 후보 자격 뭐 검증위원회 후보 자격, 예. 적격, 부적격 나왔던 차원에서도 거예요? 비명 행사, 친명 횡재 이야기는 그때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이런 식의 공천 학살은 과거에도 있었어요. 보수 정당인 과거 한나라당, 새누리당 때에도 친이 학살, 친박 학살. 예. 이 있었긴 했지만 이 정도로 노골적이지는 않았거든요. 예컨대 개파의 대장은 살려주면서 수족은 친다든지 수족은 살려놓고 대장을 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했는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상대의 씨를 말리는 식의 공천 학살은 저는 아니었던 걸로 보고요. 저는 어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상황에 대해서 환골 탈태를 위한 불가피한 진통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면 도대체 무엇을 위한 환골 탈태인가 보면 제가 보면 그냥 이 상황은 이재명을 위한 환골 탈태인 것 같고 이 말을 줄여서 축약하면 결국 이재명 사당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공천 내홍이 그냥 내홍 수준이 아니라 거의 깊은 선거 자체를 수렁으로 지금 끌고 들어가고 있는 형국인데 알겠습니다. 이거를 대표나 지도부가 그냥 앞장서서 자초하고 있는 게 좀 뜻밖이고요. 네. 제가 보기에 위기 관리 능력도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런데 위기를 자초하는 이 상황이 참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예. 앞서 언급해 주신 네 분 하위 통보를 받고 셀프 공개를 하셨잖아요. 이건 내가 하위 20%가 맞냐 국민 여러분이 판단해 달라 이런 의도 같은데 경선에서
20%, 30% 감산되는 건 어마어마한 그 핸디캡이잖아요. 이분들이 뭐 단체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제기돼요.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예. 우선은 평가 내용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그거는 이제 개별 의원들한테는 이제 점수하고 내용, 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탈락한 이제 하위 20%에 걸린 의원들한테는 보통 설명을 해주고 제공을 해줍니다. 근데 이것은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인 지경에 가게 돼 있어요. 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이 하위 20%에 든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눈 뜨고 보면은 그 평가 기준이라는 게 이 문제 제기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정성평가가 사실은 강화됐어요. 세부 항목을 보면. 그래서 이런 점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당할 수밖에 없고 공개를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이거는 또 문제 제기를 또 받게 돼 있고 그래서 정말 이 진퇴양난이죠. 그래서 집단행동이라는 게 오히려 이제 하위 20% 이런 분들보다는 의도적으로 표적을 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해당 지역구 현역 의원을 빼고 여론조사를 돌렸는데 이 여론조사 업체가 뭐 하여튼 또 뭐 불분명하고 뭐 이런 경우는 결국은 소위 말해서 커트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데에서 이제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주로 비명, 반명으로 공교롭게 그렇게 됐다는 게 지금 이제 문제의 원인이 있어서 이거는 이제 집단 반발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집단 반발이라는 표현보다는 이렇게 가면 총선 폭망한다. 그래서 대표와 지도부의 냉정한 판단과 결단을 요구하는 총선 승리라는 것을 전제하고 그런 움직임들이 예상이 되고 있죠. 감지도 되고 있고. 말씀하신 하위 평가 근거 자료 공개 여부에 대해서 박영진 의원이 오늘 아침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명백 공관위원장 전화를 받아서 근거를 알려달라 그랬더니 나도 모른다고 하더라. 공관위원장이 모르면 누가 아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더라고요. 아니 공관위원장이 그건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거는 또 다른 기구에서 하나요? 그거는 이제 평가위원회가 있어가지고요. 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방식의 디테일 모든 것은 이제 디테일이 중요하잖아요. 디테일을 짜요. 그래서 총 100점, 1000점에 뭐 4개 분야를 짜고 거기에 이제 각 분야의 평가 방법들을 짜는데 공관위원장한테는 이 결과의 통보만 하게 돼 있어. 공관위원장도 그 내용을 모를 수가 있군요. 당연히 모르죠.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거는 공관위원장이 소위 말해서 이제 평가위원회에 세부 자료까지 다 요구를 하고 그걸 다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전제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 수석이 말씀하신 것 중에 현역 의원을 빼놓고 돌린 여론조사가 지금 며칠째 언론에서 오르내리고 있잖아요. 근데 당에서는 민주당은 우리가 안 했다 이런 입장이고 근데 만약에 후보들이 했다면 후보와 현역을 놓고 돌려서 내가 현역보다 높다 혹은 이렇게 비등비등하다 라는 걸 알리고 싶었을 텐데 이 조사는 왜 어떻게 돌아간 걸까요? 아니라는 누가 방송이죠. 했는지 모른다니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 조사가 왜 어떻게 나왔는지. 근데 한 매체가 이 취재차 한 군데 업체를 아마 찾아냈었죠. 그래요? 예, 찾아냈고 그 업체가 과거에 성남시에 뭔가 이재명 대표의 그랑 연결이 되는 걸로 이제 취재 결과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돼 있던데. 저희 민주당 문제니까 제가 조금 오히려 설명을 드리면 의원들 평가하는데 이제 지역 평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현역 의원의 이제 교체, 현역 의원에 대한 이제 신뢰 평가를 하는 요 이제 4개 기관에 성남시에서 용역을 받았던 업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게 하나 있고. 하나는 이제 지금 이제 돌리고 있는 현역 의원 포함해서 임종석 의원 지역, 또 뭐 송파갑, 또 뭐 홍영표 의원 지역, 뭐 오산 이런 지역의 조사 업체가
이게 당에서 한 거냐. 요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 후자 현역 의원을 포함한 소위 말해서 비명 내지는 반명 지역의 임종석 뭐 등등 지역의 여론조사를 돌린 이것은 사실상 당에서 한 걸로 지금 사무총장이 인정을 한 기사가 좀 전에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한 5, 6분 정도 남아서요. 국민의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는 조용한 편이어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긴 하는데 보수 일간지에서조차 희생, 갈등, 감동 없는 산무공천이다. 텃밭 비운 장제원, 하태경만 억울할 것이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우리 진 전 장관께서는 국민의힘 공천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대 평가를 해보면 예. 상대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워낙에 시끄럽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꽤 안정적으로 가는 것처럼 이제 비춰지는데 국민의힘만 놓고 절대평가를 해보면 오히려 예년에 비해서도 그 어떤 다선 중진 의원들의 자기 희생이나 헌신이나 또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런 게 거의 안 보여요. 심지어는 지난 4년 전에 그 물갈이 비율 64%, 특히 TK 지역의 64%, 그 이전에 40%에도 훨씬 못 미치는 물갈이율로 최종 공천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하는 약간 이제 우려가 나오는데요. 사실은 우리 국민들 인식 속에는 물갈이 비율이 곧 인적 쇄신과 등식화돼서 인식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과연 이제 TK 지역은 아직 남겨놓고 있습니다만 그 물갈이 비율이 예상이나 기대치보다 훨씬 밑돌 수 있어서 과연 공천이 최종 마무리됐을 때 국민들의 평가나 언론의 평가는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그냥 조용조용히 큰 소리 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게 공천이 잘 됐다 이렇게 볼 수만은 이제 없다고 보고요.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그 보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손에 두 가지 무기가 들려 있는 거예요. 하나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있죠. 그거하고 바깥에 이준석 개혁 신당의 존재가 있잖아. 이 두 가지 무기를 들고 당 지도부나 공관위 쪽 이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공관위나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 두 가지가 거꾸로 핸디캡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인적 쇄신을 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 지금 국민의힘이 놓여 있어서 아주 살얼음 걷듯이 조심조심 여기까지 왔고 지금 이제 가장 큰 뇌관이라고 할 수 있는 TK 지역과 강남 지역을 남겨놓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왜 박진 의원 서대문 의뢰 재배치 수용을 하고 이 역시 이제 조용히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저는 당 차원에서 조용히 마무리되는 게 끝이 아니잖아요. 이분이 서대문 의뢰 나가서 출마해서 당선이 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는 아무 시끄러움이 없었지만 과연 서대문 의뢰에 있는 유권자들이 이렇게 우리 지역까지 온 국민의힘 박진 후보를 알겠습니다.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것도 좀 우려가 되고 한 가지 제가 덧붙이고 싶은 거는 하태경 의원이 사실은 굉장히 초기에 부산의 꿀 지역구를 버리고 이 서울의 험지로 도전을 했는데 이 하태경 의원의 그 어려운 결단은 좀 인정이 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경선에 붙인 거잖아요. 이영, 이혜훈, 하태경.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국민의힘 공천의 어떤 뇌관이라고 할까요? 영남 공천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클린스만 축구 같아요. 클린스만. 이 공천이 별로 혁신적이지도 않고 그런데 관리를 좀 잘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민주당이 지금 조금 위기에 빠지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도 뭐 잘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제 공천 아닌가 싶고요. 영남 공천 좀 봐야죠. 아마 결과적으로는 윤심 공천
이것이 입증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좀 봐야 되고요. 수도권은 국민의힘이 워낙 현역 의원수가 적기 때문에 예. 공천하고 교통 정리하고 이러는데 큰 충돌이 없거든요. 근데 영남은 이제 다수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예. 박진희 의원이 서대문을 가잖아요. 예. 그다음에 영남에서 서병수 의원, 조혜진 의원, 김태우 의원이 자기 지역구 현역 의원인데 자기 지역구 빼고 민주당 현역 의원 지역으로 가거든요. 수용을 했죠. 서대문을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럼 바로 박빙구도가 돼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대진표를 짜는데 소위 말해서 현역 의원, 중진 의원들을 재배치하는 거는 그거는 아주 좋은 이제 공천 전략이고 이기는 공천을 하기 위한 공격적인 대진표이기 때문에요.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윤희숙 의원을 공천한 임종석 출마한다는 성동, 중성동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난 대선 때 10% 졌어요, 민주당이. 민주당의 황금 지역구가 아니에요. 예. 서울시장 선거 때 23% 졌어요. 임종석 빼면 져요. 추미애 너도 짓고 다 집니다. 예. 그런데 여기를 안 주겠다고 하는 게 그래서 내가 트로이의 목마 같은 공천이라고 얘기를 한 건데 바로 윤희숙 의원이 거기에 밥 한 번 안 먹어보고 미장원 한 번 안 간 지역인데 공천됐죠. 격전지로 바로 딱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전략들이 원래 민주당의 전매 특허인데 지금 거꾸로 국민의힘이 지금 하고 있어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엄청난 위기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최수성님 민주당에서 전화 받으시는 거 아니신지 모르겠어요. 강력한 눈물로 비판. 호소하고 싶은 애정 어린 비판을 고군분투하고 해주셨는데 계세요. 네. 시간은 다 됐거든요. 네, 근데 이명박 정부 복지부 장관 하셨잖아요. 네, 네. 의대 증원 문제 짧게 네, 30초만 정리해 네, 주시고 네.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저는 의대 생각하세요? 정원 그 확대 필요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정원이 그 동결된 게 벌써 15년이 지나고 있어서 의사 부족한 건 맞고요. 물론 지금 분야별로 쏠림 현상, 편중 현상이 심각한 건 맞습니다만 환자들이 많이 몰리는 대형 병원에는 의사들 업무 강도가, 노동 강도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의대 증원 필요성이 있고요. 반대하시는 논리는 인구 감소고 저출산인데 뭐하러 의사를 늘리냐 그러지만 저는요. 지금 출산율을 늘려야 되고 인구 감소를 멈춰야 되는 판국에 이 저출산 상태에 우리가 적응하자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반대 논거로 안 좋다고 생각하고요. 예? 단 추진 과정에서 제가 아쉬운 점은 2,000명 증원을 한꺼번에 한다는 건 너무 제가 과격하고 좀 급진적이에요. 라고 생각을 해서 1,000명을 좀 그 텀을 두고 이렇게 증원했더라면 어땠을까. 물론 의사 한 명 만들어내는 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걸리는 점진적으로. 일이라 예. 그렇긴 하지만 좀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증원은 알겠습니다. 필요합니다. 예. 의대 증원에 관한 최수성님 입장은 다음에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진수희 전 장관, 최재성 전 수석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